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부자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롤렉스입니다. 오늘 뒷 배경이 어떠신가요? 시원하죠? 이 배경은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이 배경을 넣은 이유는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참, 방송 보시기 전에 배경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100만원 투자로 3억 벌기, 부제는 상가 투자를 통한 경제적 자유 꿈꾸기입니다. 100만원 투자로 어떻게 3억을 버냐고요? 뻥치지 말라고요? 실제 제 이야기고 제 사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저도 많은 유튜브들을 보고 있는데요. 몇몇 전문가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상가 투자하지 마라, 상가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쫄딱 망한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나름 제가 상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상가 투자 잘만 하면 정말 대박 날 수 있고, 또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나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경제적 자유는 어떤 모습인가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보셨나요? 1등석 타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놀러 다니고, 또 크루즈 타고 지중해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죠. 이런 모습 꿈꿔보셨나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저 현장에서도 1등석 비행기 안에서, 또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도, 또 크루즈 안에서, 지중해 해안에서도 문자를 통해 월세가 입금되었습니다, 월세가 입금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는 것,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땀 흘려 일해서 한 푼 두 푼 돈 모아서 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하지만 지난 IMF 이후로 우리에게 평생 직장이 없어졌죠. 직장 생활이 우리에게 평생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푼, 두 푼 또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종잣돈 마련해서 투자하고, 아파트 투자를 통해, 주식 투자를 통해, 또 다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경제적 자유인, 돈에 쪼들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저 역시 그렇게 경제적 자유인을 꿈꾸며 사업을 시작했고, 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과연 부자는 가난한 사람 혹은 일반적인 중산층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투자해야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투자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처음 아마 접한 게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만이 진정한 어떤 남자의 길, 또 멋진 삶,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과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에 대해서 말이죠.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보통 어떨까요? 그들의 수입은 직장에서 얻은 급여가 다죠. 그리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융자금 갚는 데 쓰고, 또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또 결혼해서 살림하면서 신용카드 많이 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도 사야죠. 처음엔 소형차 샀다가 또 중형차 샀다, 또 대형차, 요즘 또 잘 나가는 SUV들, 또 외제차들 몰아보고 싶죠. 할부입니다. 그리고 또 집을 삽니다. 융자를 잔뜩 껴서 말이죠. 그럼 그들이 얻은 급여 소득은 결국 학자금 융자금, 또 신용카드 대출금, 자동차 융자금, 주택 융자금을 갚느라 다 쓰고, 또 그에 따른 세금들 내느라 다 소비되고 맙니다. 결국 대부분은 그렇게 평생 잘해야 집 한 채 있는 채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죠. 별다른 노후 수단도 없이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 이렇다고요. 부자들은 우선 수입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죠.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 수익, 또 로얄티 수익 등. 그들은 수입이 생기면 일정 부분 지출도 하겠지만 자산을 사는데 주력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또 지적 자산 등 말이죠. 물론 부자들도 신용카드도 씁니다. 또 자동차도 할부로 사고요. 또 주택을 사면서 융자금도 얻죠.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과 다른 것은 그들은 수입이 다양하죠. 그래서 물론 지출을 하지만 최대한 지출을 통제하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바로 자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은 다시 수입으로 돌아오고 그러한 수입 중에서 일부를 지출한다는 것이죠. 즉, 중산층은 급여에서 바로 부채를 지고 그에 따른 지출을 하지만 부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자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으로 얻은 수입을 바로 이러한 부채와 지출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입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집을 부채로 여긴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는 집을 자산으로 여긴다고 하죠. 집을 사면 그 집에는 일단 대출을 끼게 되죠. 아마 현금 다 주고 집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은. 적게는 30%, 40%부터 해서 많게는 60%, 70%까지 대출을 껴서 집을 사시죠. 그런데도 아마 반 이상은 은행과 공동 투자를 했음에도 가난한 아버지, 또 중산층의 사람들은 집을 자산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상가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전문가란 분들 중에서도 아파트는 세차익형 물건이고 상가는 임대수익형 물건이라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일견 맞는 말입니다. 아마 분양을 통해서 어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상가 분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임대 수익으로 만족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길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 중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요즘 자영업이 많이 힘들죠. 공실도 많고 또 설사 임대를 얻어도 생각만큼 임대료도 높지 않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입장도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직접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진실을 다 알지를 못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 어렵습니다. 요즘 자영업 어려운 거 맞고요. 자영업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상가 비율도 굉장히 높죠.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파트 배우 세대에 비해서 상가수를 지나치게 많이 짓습니다. 반면에 또 분양가는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 공실도 많이 나고 또 실제로 임차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러다 보니 또 높은 임대료에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전문가분들조차 상가 투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언론에서도 상가 공실,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제가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이치, 돈의 이치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편에서 저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상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사를 하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가에 가보면 외식하러 가보면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죠. 그렇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못 버는 그것 또한 세상의 이치이고 돈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전문가분들에게 되묻고 싶어요. Why not? 상가 투자면 왜 안 되죠? 좋은 상가를 보는 눈을 기르면 되죠. 좋은 상가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투자하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나요? 저 역시 아파트 투자 많이 해왔습니다만 돈 번 적도 있고 손해본 적도 있거든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어떤 투자는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어떤 투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게 세상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공부하고 또 경험을 쌓아서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상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 그러한 눈을 키워야 하는 거죠. 일례로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실까요? 2018년, 작년이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에서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밤색이 거주용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투자용 주택, 아파트, 또 오피스텔이고요. 다음 파란색이 빌딩이나 상가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이 토지와 임야, 그리고 기타이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주용 주택, 아파트 등에 45.9%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또 투자용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20.6%, 그리고 빌딩이나 상가에 21.3%, 그리고 토지 임야 등에 12.1%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30억 미만, 30억에서 50억, 또 50억에서 100억, 100억 원 이상의 부자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억 미만의 부자들은 주로 거주용 주택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일수록 강남에 투자하잖아요.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 그러다 보니 30억 미만의 부자들은 거주용 주택, 거주용 아파트에
투자금이 가장 많겠죠. 68.2%. 그리고 투자용 주택이나 아파트의 14.7%, 빌딩이나 상가의 4.9%, 토지 임야의 12.2%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억에서 50억 부자들은 거주용 주택의 47.5%, 벌써 30억에서 50억만 돼도 비율이 팍 낮아지죠. 그리고 투자용 주택의 23%, 빌딩이나 상가의 17.3%, 토지나 임야의 11.6% 투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50억에서 100억 부자들은 거주용 주택이 40.5%, 투자용 주택 아파트가 22.4%, 빌딩이나 상가가 25.5%, 그리고 토지나 임야에 11.6%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의 그야말로 큰 손들이죠. 큰 부자들은 거주용 주택이 28.8%, 투자용 주택이나 아파트가 18%, 그리고 빌딩이나 상가가 39.3%랍니다. 무려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빌딩이나 상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토지나 임야의 13.9%. 이처럼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상가나 빌딩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잣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부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1억, 2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대출을 끼워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아파트 한 채 투자하고 나면 또는 소액 갭 투자를 할 경우에도 두세 채 투자하고 나면 종잣돈이 다 소진되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오르기까지 수년간 자본이 묶이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그 이자 갚느라 헉헉댈 수밖에 없죠. 또 그 와중에 하락기를 만나게 되면 역전세 나서 전세금 또 빼주느라고 또 헉헉대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면 그걸로 상세를 하죠. 하지만 오르지 않으면요. 그 사이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더 많은 부자일수록 상가나 빌딩 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 때문이죠. 내가 사업소득 외에 또박또박 매달 들어오는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있다면 상상만으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래서 아파트 투자도 물론 하지만 상가 등 수익형 투자를 더 즐겨 합니다. 바로 그러한 현금 흐름을 위해서죠. 아파트에 투자해서 언젠가 시세 차익을 얻고 또 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언젠가잖아요. 그리고 100%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상가 투자는, 수익형 투자는 현금 흐름이 확보되죠. 그래서 지금 즐길 수 있고 지금 행복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일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100만원 투자로 3억 상가 얻기. 제가 2012년 말에 경매를 배워서 2013년 8월에 낙찰받은 상가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상가였고요. 전용 면적 23평, 감정가 3억 7천에 낙찰가는 2억 9,800만원, 약 85% 정도의 낙찰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입찰자는 저 혼자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걸린 상가였고요. 배후 세대로는 단지 아파트와 함께 주변 세대 합쳐서 약 5천 세대 정도 되는 그런 상가였고요. 제가 대출을 약 85%, 그래서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3.4%, 그러니까 연 816만 원이고요. 월 68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NPL 투자라고 해서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경매 투자 방식에. 그래서 그 투자를 통해서 제가 배당까지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임대차를 주다가 한 1년 차쯤에 학원으로 임차인을 바꿨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 부가세는 별도였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2억 9,800에 낙찰을 받아서
2억 4천을 대출받고 배당금으로 2억 2,700만 원 회수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실제 투자금은 100만 원입니다. 맞죠? 그렇게 실투자금 100만 원이었고 월세 200만 원에서 이자를 뺀 132만 원이 월 순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을 따지면 56.5%였고요.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거의 무한대죠. 그리고 매도가는 5억 8천이었습니다. 진실이냐고요? 네, 저 거짓말 잘 안 합니다. 2018년에 매도를 했고요. 매도가 5억 8천이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세전 매도 수익으로 약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요. 이 매매 차익 외에 월세로도 그동안 1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겠죠. 실제 양도세도 제가 6,6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국가에 충성도 했죠. 제 세금이 부디 좋은 곳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가를 통해서도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즉 중요한 것은 아파트든 상가든 좋은 아파트, 좋은 상가를 보는 눈, 그러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마련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방송 서두에 본격 있는 부자가 가득한 세상을 꿈꾼다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품격 있는 부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부자의 사색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회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부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회공동체는 비단 어려운 이웃, 그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죠. 바로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상생을 해야겠죠.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도 안 되겠고요. 좋은 임차인이 있을 때 저 역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상가의 가치를 올려주셔야 제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저 역시 형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또 주변에 제 친구도 많은 친구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만 나가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터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부동산에 관심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역 상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외식 한번 더 하시고 또 옷을 살 때나 생필품을 사실 때 온라인만을 이용하지 마시고 지역 상권을 이용해 보시고요. 그렇게 우리 지역의 상권을 한번 살리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상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가 투자 정말 재밌거든요. 물론 아파트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실에 대한 리스크 정말 두렵죠. 예전 상속자란 드라마였나요?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아마 리더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번뇌, 고뇌, 그런 무게들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던 대사 같은데요. 저는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가 투자를 하려는 자, 공실의 무게를 견뎌라.
상가 역시 좋은 입질에 보는 눈만 기르면 또 한두 달 또는 길어야 6개월 내가 공시를 견뎌낼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러한 자신감, 그 무게감만 견뎌내면 누구나 임대 수익도 시세 차익도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임차 들어올지 상상하는 게 재밌잖아요.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다니면서 상가 흐름도 익혀보고 또 상가 지역 상권 돌아다니면서 상가도 훑어보고 어떤 상가를 들이면 좋을까 그런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 저도 아파트 투자도 하지만 아파트 임장 다니는 것보다 상가 임장 다녀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 방송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상가 투자에 대한 방송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 방송을 통해서 상가 투자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상가 투자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그래서 진정한 경제적 자연이 되어 1등석 비행기 타고 배경에 나오는 와이키키 해변에도 놀러 가시고요. 또 크루즈, 유람선 타고 지중해로 북유럽으로 세계 일주도 한번 해보시고 말이죠. 멋지지 않나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방송 다른 분들도 보셔야죠. 이상으로 저는 초울트라 품격 추구 아저씨 조프마 롤렉스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다음 방송에서 봬요.